계절은 아직 여름의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송구한 열기가 서울의 회색 거리를 이리저리 튕기며 창문마다 에어컨 실외기가 숨 가쁜 호흡을 내뿜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팬이 회전하는 방 안에 갇혀 땀을 훔치는 대신 남쪽 바다로 내려가 짙은 청록과 모래의 결을 맨살로 느껴보리라. 두 사람은 문득 그렇게 생각했고 생각은 곧 실행으로 옮겨졌다. 해운대라는 지명은 그들의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휴식과 해방을 상징하는 암호처럼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목적지는 망설임 없이 결정되었다. 이른 새벽 서울역 대합실은 간밤의 소음을 고스란히 잊은 듯 고요했다. 몇몇 여행객이 독서등 아래서 카페라테를 홀짝였고 철로 쪽 플랫폼에서는 KTX 기관사들이 준비 운행을 마치며 무연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도심 야경이 새겨진 작은 캐리어를, 며느리는 연한 회색 배낭을 끌며 5시 첫 열차 앞 좌석에 자리했다. 객실 창문 밖으로 흘러가는 어둠은 서서히 옅어져 경부선이 대지를 가르는 순간마다 희끄무레한 아침 기운이 겹겹이 차올랐다. 기차의 일정한 진동은 두 사람의 긴장도 함께 떨구었고 차창에 지나치는 들판과 강줄기는 번잡한 일상과 멀어지는 체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커피 내음이 어렴풋이 퍼지던 객실 사이를 승무원이 지나가고 며느리는 바삐 펼쳐든 안내책자 속 해운대 일정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시어머니는 옆자리에서 잔잔히 숨을 고르며 열차가 시속 300km로 질주한다는 사실마저 한 줄 소음처럼 삼켰다. 부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였다. 플랫폼에 내리자 해안도시 특유의 스며난 기운이 미세한 소금 입자를 실어 나르는 듯했다. 역 바깥으로 나오자 택시 승강장 앞에 해풍이 은근한 속도로 지나갔다. 택시는 황령산 자락을 스쳐 광안리 뒤편 도심을 가르고 번듯한 고층 건물 사이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식당 간판마다 회국수, 밀면, 돼지국밥 같은 낯익은 글자가 스쳐 지나가자 서울의 밀집된 간판 풍경과 대비되는 남도 특유의 자유로움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길모퉁이마다 나무 그늘이 어깨를 밀고 택시 창문에 비친 붉은 신호등 사이로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졌다. 해운대 인근 호텔은 바닷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중층 객실을 배정했다. 발코니 문을 열자 한낮의 열기가 확연히 달랐으나 모래 특유의 냄새와 짭조름한 비릿함이 앞선 열차 속 공기와 달리 숨을 드넓게 열어주었다.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내려두고 잠시 바다를 응시했다. 며느리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손목을 씻으며 저 아래 해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귀끝으로 길게 끌어올렸다. 객실 에어컨의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동안 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탈주감이 두 사람의 근육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해변 백사장을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탐방객이 밀려드는 시간대를 피했으므로 해운대 모래판은 아직 발자국이 성글었다. 부드러운 모래 알갱이가 발목을 감싸자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말없이 호흡을 조절했다. 이어지는 파도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몸을 부딪히고 밀려났다. 갓 올라온 조개 껍데기가 수면 위에서 햇살에 반짝였고 멀리 서핑보드를 든 사람들이 백워시를 기다리며 균형을 잡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하얀 물보라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바람이 스카프 끝을 가볍게 흔들어 질끈 묶인 머리카락이 푸른 하늘 아래서 작은 곡선을 그렸다. 해수욕장은 오후로 갈수록 인파로 북적였으나 두 사람은 물살이 적당히 잔잔한 구역을 골라 발목을 담갔다. 차가운 물결이 살을 스칠 때마다 열대야 속 에어컨 바람과는 다른 차원의 서늘함이 피부에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한 발 한 발 바닷속으로 걸으며 손에 쥔 조개 껍질을 내려놓고 며느리는 파도와 맞서 서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비스듬히 바라보았다. 그 모습 너머로 광안대교가 희뿌연 아지랑이 위에 실루엣을 드러냈다. 며느리는 카메라 셔터를 3번 눌러 그 장면을 저장하고 호텔 복귀 후 앨범 첫 페이지에 붙일 것을 마음속으로 예약했다. 늦은 오후 두 사람은 해변을 벗어나 미포항 근처 초장집에 들러 회덮밥과 해산물 파스타가 곁들여진 퓨전 메뉴를 선택했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 냄새와 바다 내음이 뒤섞였고 창문 너머로 노을이 바다와 맞닿아 금빛 물결을 드리웠다. 시어머니는 젓가락 사이로 회 한 점을 집어들고 천천히 음미했으며 며느리는 소금기 어린 국물을 떠입안에서 굴렸다.
식사를 마치자 하늘은 이미 붉은 빛을 거두고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센텀시티 해변도로를 따라 달렸다. 유리창 밖에 펼쳐진 부산 야경은 수많은 빗점들이 이어붙인 전자 회로판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백사장 주위로는 형형색색의 네온 간판이 가로수처럼 서 있었다. 밤이 되어 호텔 발코니에 서자 조용한 바닷바람이 실키한 커튼을 부드럽게 밀었다. 해변 광장 무대에서는 야외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고 전자 피아노와 색소폰 소리가 간헐적으로 파도 소리에 묻혀 올라왔다. 며느리는 그 음악이 또 다른 여행자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동안 시어머니가 창밖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의 실루엣은 돌아가신 배우자를 떠올리는 듯했으나 동시에 바다의 광활함 앞에서 어떤 홀가분함을 얻은 풍경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발코니 난간에 팔을 얹고 텅 빈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자리를 더듬었다. 별빛이 흐릿해진 도심 밤이지만 바다 위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별이 낯선 각도에서 빛났다. 이튿날 아침 동해가 아닌 남해의 일출은 수평선 바로 위가 아닌 건물 숲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얇은 분홍빛이 짙은 감색 하늘을 밀어올리며 퍼져나갈 때 두 사람은 호텔 헬스장 옆 창가 의자에 앉아 직접 내려 마신 커피를 천천히 홀짝였다. 해운대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짙은 를 품고 있었고 전날 늦도록 파도를 타던 서퍼들은 이미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다시 보드를 들고 해변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내일 귀경 일정표를 보여주며 오전에는 동백섬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오후에는 시장에서 건어물을 사고 밤 기차로 서울에 돌아가는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았다. 유리 위에 맺힌 빛이 지난날의 시간을 반사하듯 잠시 흔들렸으나 그녀는 곧 시선을 들어 창밖 바다에 닿았다. 동백섬 쪽 산책로는 해안 절벽과 솔숲이 어깨를 맞대고 있어 오래 걷기에도 지루하지 않았다. 소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비치는 아침 햇살이 바다 물비늘을 반사하며 길을 밝히고 바위 위에 부딪힌 작은 파도는 잔잔한 백색 소음을 만들어냈다. 시어머니는 절벽급 전망대에서 바다 쪽을 향해 팔을 벌려 가볍게 기지개를 켰고 며느리는 그 뒤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 두 번째 사진을 남겼다. 길 아래 해안선은 굴곡진 생김새 그대로 검은고 현처럼 긴장을 품고 있었고 그 위를 스치는 바람은 여름 내내 서울을 괴롭히던 열기를 정반대 지대로 밀어내는 듯 서늘했다. 두 사람은 산책로 끝 벤치에 잠시 앉아 물병을 나눠 마셨다. 말없는 시간을 꼼꼼히 이어붙이는 일상적 침묵이 이 여행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였고 그 침묵 속에서 머릿속 생각들은 깊은 호수처럼 가라앉아 서로의 호흡을 균질하게 만들었다. 도심으로 다시 넘어와 국제시장에 들렀을 때 시장 골목은 이른 오후에도 이미 사람들로 넘쳐났다. 건어물 상자 사이사이로 남도 사투리가 물결치듯 들려왔고 젓갈 냄새와 구운 오징어 향이 뒤엉켜 후각을 자극했다. 시어머니는 집된장과 멸치, 마른 채소 뭉치를 연신 살펴보며 손끝으로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 신선도를 가늠했다. 며느리는 바로 옆에서 계산을 도왔고 부산 전통의 두껍고 습한 볼펜 잉크가 시장 영수증 종이에 천천히 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영수증을 가방 속에 접어넣으며 두 사람은 서울집 부엌에서 다시 이 해풍 냄새를 꺼낼 날을 떠올렸다. 저녁 무렵 부산역 대합실에 들어섰다. 벤치에 한동안 앉아있자 해운대에서 들던 바다 소리는 점차 멀어지고 플랫폼 천장에 부딪히는 안내방송이 더 또렷하게 다가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차 출발 전 마지막으로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돌아가는 열차 안 두 사람은 향후 계획을 기록한 작은 수첩을 번갈아 넘겼다. 때때로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어둠이 내릴 때마다 두 사람의 묵은 피로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서울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밤 공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 부산 바다를 스친 바람이 그들의 일상에 새로운 틈을 내어주었음을. 그 틈은 무더운 도시 한가운데서도 한 줄기 해풍처럼 머릿속을 식혀주었고 다시 찾을 해수욕장의 파도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그들의 일상은 다시 익숙한 리듬 속으로 복귀하였다. 아침이면 아파트 창 너머로 도로 위에 차량 소음이 규칙적으로 퍼졌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뉴스의 단조로운 앵커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러나 해운대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은
무심히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올랐다. 냉장고 안에 조심스레 보관해둔 건어물 봉지 하나를 꺼낼 때도,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정리하다 해변의 파란색을 다시 마주칠 때도 그 여운은 그들의 감각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해운대 여행 이후로 무언가 변화를 결심한 듯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빛을 들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습관처럼 커튼을 쳐두었고 늦은 오전까지도 조용히 안방에 머물렀으나 지금은 달랐다. 작은 라디오를 틀어두고 아침 뉴스를 들으며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녹차를 우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해변에서 본 햇살과 비슷한 결이 10개 남아있었고 모래사장을 거닐던 맨발의 감촉이 아직도 발바닥 언저리에 남아있는 듯 보였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거실 책장 한켠에 시어머니가 정리해둔 여행기 노트를 발견하기도 했다. 흘림체로 적힌 글씨들 사이에는 해운대 일출을 묘사한 짧은 문장과 부산역에서 만난 택시기사와의 짧은 대화에서 느낀 인상, 회덮밥에 얹힌 김가루의 바삭한 질감에 대한 묘사 등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노트를 덮고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두었다. 그 노트는 그저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자신의 시간 속에서 살아낸 고유한 서사였고 지금껏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작은 창구였던 것이다. 이후로 두 사람은 매주 한 번 소확행 여행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일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창한 여행이 아니었다. 서울 근교의 한강변을 따라 걷는 산책일 수도 있었고 종로의 오래된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는 일이거나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나누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가격이 아니라 일상의 틈을 내어 함께 움직이는 행위 자체였다. 그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을 줍던 그날의 연장선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나눈 침묵과 웃음이 조금씩 쌓여가는 새로운 방식의 의뢰였다. 가을이 깊어지자 시어머니는 콘서트 영상을 유튜브로 돌려보는 시간을 늘렸다. 특히 해운대 콘서트 실황 영상은 그녀에게 각별한 것이었다. 공연장을 메운 조명의 파도, 이명웅의 목소리, 관중석에서 며느리와 함께 흔들던 응원봉의 진동. 그런 기억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팬심을 넘은 삶의 새로운 에너지원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번 겨울 공연 서울에서 열린대. 며느리는 눈빛으로 대답했고 그 순간 서로 간에 설명할 수 없는 동의와 약속이 오갔다. 공연 당일 서울 고척도 앞은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했다. 연령대도 복장도 각양각색이었으나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줄을 섰고 관람 티켓을 손에 든 채 입장을 기다렸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직접 예매에 성공했고 시어머니를 위해 앞자리를 준비했다. 객석에 앉자 조명이 꺼졌고 무대 위로 파란 빛이 흘렀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첫 음절에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고였고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었다. 조명이 바뀌고 이명웅이 무대 중앙으로 등장하자 관객석은 하나의 파도처럼 일렁였다.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며느리의 손을 잠시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에는 무언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감사였고 연대였으며 늦게 찾아온 인생의 반전 같은 것이었다. 며느리는 그 손을 꼭 잡고 지하철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노트북을 켜고 짧은 문장을 썼다. 우리는 음악을 따라 하나의 계절을 건너왔다. 그 문장은 여행의 기록이었고 상처의 회복이었으며 무엇보다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음을 증명하는 작은 증표였다. 그녀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불 너머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희미한 멜로디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다. 고요한 변화였지만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주방에서는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퍼지고 따뜻한 찬물의 향이 천천히 퍼졌다.
며느리는 전기포트를 2번 끓이는 일을 새롭게 습관처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는 소리에 맞춰 손끝을 펴거나 작은 움직임으로 아침의 시작을 맞이했다. 이전 같으면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툼의 불씨가 되었을 일들도 이제는 서로의 리듬을 조금씩 이해하고 존중하는 묵묵한 조율의 시간으로 바뀌어갔다. 이명웅의 콘서트 이후 시어머니는 오래 묵혀둔 취미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글씨 쓰기였다. 젊은 시절 가계부에 숫자를 써내려가던 손놀림은 세월 속에서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기억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딸이 사다준 바른 글씨 따라쓰기 책을 펼치고 하루 한 장씩 정자체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이명웅의 노래 가사를 베껴 쓰기도 했고, 며느리가 프린트해준 인터뷰 기사 속 문장을 필사하기도 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연필깎이에 손을 얹고 심이 부드러운 연필을 골라놓곤 했다. 방 안에는 연필심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림이 낮은 음악처럼 흐르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록의 동반자가 되어갔다. 며느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시어머니와의 삶에서 발견한 작고 큰 배움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그 글을 읽고 난 뒤 작은 수첩에 짧은 감상을 적었다. 블로그 방문자는 많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는 감각을 느꼈다. 그 글들 속에는 해운대에서 시작된 변화의 기류와 고척돔에서 울려 퍼진 노래의 떨림이 담겨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오랫동안 껍질 속에 감추어 두었던 감정들이 조심스레 발화되고 있었다. 계절은 곧 봄으로 접어들 준비를 시작했다. 골목 어귀의 나뭇가지에는 살구꽃이 미세하게 봉오리를 틔웠고, 시어머니는 아파트 화단을 산책하다가 파란 새싹 하나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순간 사진기를 꺼내 찰칵 소리를 남겼다. 플라스틱처럼 투명한 오후의 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은 오래된 수채화처럼 따뜻했고, 손끝은 마치 잊고 지냈던 생명력의 기억을 되찾은 듯 보였다. 봄이 다가오며 두 사람은 또 하나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멀리 떠나는 대신 서울 인근의 산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절에 다니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교통편과 식사 장소, 산책 코스까지 조심스럽게 일정을 짰다. 여행 날짜가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수첩에 봄의 절 둘이 함께라고 적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정의 표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둘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쓰게 된 생애 처음이자 가장 조심스러운 기념비적 기록이었다. 절로 향하는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섰다. 산사의 초입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흔적이 있었고, 경내는 잔설과 봄 기운이 묘하게 얽혀 정갈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법당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잠시 눈을 감았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잠자코 기다렸다. 바람이 불어오고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손등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래 묵은 분노나 상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나무 위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을 따라 며느리도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붓펜으로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노래가 끝나도 여운은 남는다. 그 문장은 단지 음악의 여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갈등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의 의미, 서로를 마주한 채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로서의 남음, 그리고 과거의 날카로운 흔적을 덮고도 남을 따뜻한 경험들의 축적을 뜻하는 문장이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남긴 그 문장을 발견했다. 조용히 그 문장을 다이어리에 옮겨 적고 봄의 시작이라는 제목 아래 별표를 달았다. 그것은 곧 다음 글의 첫 문장이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 어떤 날이 오든 시어머니와 함께 이어갈 이 기록이야말로 자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이야기임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여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봄의 기척이 확연해지자 시어머니는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다. 누렇게 바랜 표지에는 1984 가족의 기록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반쯤 잊힌 청춘의 표정들이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긴 세월을 품은 침묵의 결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앨범을 넘기다 멈추었고 고요히 웃으며 사진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막 결혼했을 무렵 시골집 마당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며느리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낯설지만 그 속에 담긴 한 인간의 출발점이자 여정을 상상하게 하는 단서였다.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나온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존중하는 태도를 넘어 그 삶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시도를 하고자 했다. 주말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말해준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짧은 수필을 썼고 그것을 인쇄하여 책처럼 엮었다. 표지에는 당신의 계절을 읽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건네받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활자 속에서 자신의 청춘이 분노와 후회, 소망이 겹겹이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며느리를 단순한 가족이 아닌 인생의 증인으로 받아들였다. 봄이 무르익으며 동네 문화센터에서는 노년기 자서전 쓰기 강좌를 개설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조용히 신청을 했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며느리의 권유에 마음을 열었다. 매주 수요일이면 시어머니는 수첩과 볼펜을 챙겨 문화센터를 찾았다. 며느리는 강의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으나 매 수업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가져온 짧은 문장들을 읽고 교정해 주었다. 때로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고 때로는 감정을 덜어내거나 더해 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갔다. 그것은 기록이자 회복의 과정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는 사적인 선언이기도 했다. 여름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나이 들수록 혈압과 혈당이 들쭉날쭉해지는 법이었고 의사는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할 것을 조언했다. 며느리는 집 근처 공원의 새벽 걷기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주저했지만 몇 번을 함께 걸은 뒤로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깨우곤 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걷는 시간 속에서 말없이 감정을 정돈했다. 어떤 날은 풀잎의 이슬을 보며 지난 삶을 떠올렸고 어떤 날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며 현재의 숨결을 느꼈다. 이따금씩 이명웅의 노래가 핸드폰에서 흐를 때면 두 사람은 그 선율에 맞춰 걷는 속도를 나란히 맞추었다. 그 속도는 단지 걸음의 빠르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향하는 마음의 리듬이기도 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며느리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손글씨 엽서를 이용해 지난 1년간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엽서에 적었다. 해운대 해변에서 나눴던 웃음, 고척돔에서 들었던 떨림, 북촌 골목길에서 마주한 오후의 햇살, 문화센터 강의실에서의 고요한 집중. 각각의 엽서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의 단어들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며느리는 그 엽서들을 한 권의 앨범에 담아 시어머니께 건넸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으며 앨범을 꼭 안아들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보여주는 평온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블로그에 시어머니와의 1년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그녀는 내게 시어머니였으나 이제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함께 걸어온 동료이며 스승이며 친구였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지역 잡지사의 에디터가 연락을 해왔다. 인터뷰 요청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응하기로 했다. 인터뷰 기사에는 두 사람의 여정이 사진과 함께 실렸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화해와 성장의 기록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기사 말미에는 이명웅의 노래 가사 한 줄이 인용되어 있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길도 따뜻해진다. 그 문장을 읽으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곁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에 감싸 안았다. 창밖에서는 계절이 다시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 또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향하고 있었다. 삶은 그렇게 이어졌다. 음악처럼, 계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처럼.